구독, 좋아요. 부동산 대란입니다. 저는 콕 짚어서 말을 할게요. 제가 쓴 기사인데 월세 폭등으로 서민 삶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자극적인 기사를 쓴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톤다운을 좀 했다 생각해요. 저는 더 기사를 쓰고 싶었다면은 헤드라인을 더 잡았겠지만은 오히려 톤다운을 했고요. 톤다운을 한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동산 대란으로 월세 폭등, 전세 없고 메말라가고 뭐 서민 삶 당연히 힘들어진다라고 썼는데 이 부동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게 오늘 얘기 나온 게 또 뭐냐면은 그 양도소득세 이제 장기거주 특공을 이제 단계적으로 예. 없애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라고 해가지고 크게는 한 45%까지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는 뭐 다주택자도 뭐 되고 했었는데 이제 다주택자도 다주택자는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됐는데 1주택자도 이제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집을 한 5억에 팔았어. 근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그 뭐 한 세금을 뭐 예를 들어 한 1억을 냈어요. 그럼 4억이 남잖아요. 이사를 못 가. 왜냐면 내가 살던 집값이라는 건 내 집만 가격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집값이라는 건 그 지역은 보통 다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살던 데보다 더 하급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더 나쁘게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런 일을 안 했는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그러니까 물량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이제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대한민국이 모두가 거기 와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조여봐야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 건씩 딱 거래가 이제 매물 같은 게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다 몰리니까 가격이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한 이번 여름이나 가을쯤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서울로? 예, 뭐 지역은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세 없죠. 없어요.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가 아니라 매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부동산에 지금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없다 그래 손살했어. 절세? 오면 연락 달라고 저한 뭐 연락처 주고 간 사람 다 줄 서 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더 올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주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전세는 물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전세 물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이 다주택자처럼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징벌적 배상 세금을 가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자기 집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은 뭐 학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못 견디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전세 물량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그 집이 전세 매물로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여기 살던 사람 집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매물 하나 더 나온 거니까 또이또인 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멍청하다. 거기는 그렇게를 안 하죠.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데 내가 뭐 하려고 월세를 그러니까. 내도 내가 그거 이자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물량이 잠긴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사 준비를 하는데 제 집에 이제 세입자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세입자분이 조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5%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안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제가 갈 집을 못 구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이래 해가지고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대출도 막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 대출을 1거주 비주택자에 이제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전세를 사는 사람이니까 주인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런다거나 혹은 나는 이제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전세 안 할래 다른 데 가세요 하면은 월세나 전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요 한 뭐 2억대 정도의 전세였던 데가 다 3억대 한 2억 7천이었던 게 막 3억 2천 3억 3천 근데 그조차도 물량이 없어서 나오면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사정을 봐드리고 싶어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지금 세입자분하고 그런 카톡을 나눈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분도 지금 뭐 사정이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 뭐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지만 정작 월세 살고 전세 살던 서민들 쫓겨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제가 보십시오. 진짜 진짜네. 이래 얘기를 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금 때려잡으면은 뭐
부동산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살 수 있다. 절대 그런 세상 안 옵니다. 서울하고 경기권은요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을 늘려주는 거 말고는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흔히 얘기하는 뭐 옛날 왕정구간처럼 거주 이전에 이전에 자유를 제약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못 뭐 사게 하지 않는 이상 저번에 말씀해주신 게 저는 계속 기억나는 게 부르주아. 예. 부르주아만 이렇게 다 그들을 계속 그렇죠. 부르주아로 남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는 이제 다 끊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다리 끊겼고 이제는 쫓가내기입니다. 아 거기 있는 사람들, 속가내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속가내기. 여기에서 이런 세금 못 견디는 애들 너네 부르주아 자격 없어 나가. 아 나가.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살 거야. 어. 그런데 그러면은 또 무슨 뭐 공공임대를 한다라 그러는데 공공임대는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공임대를 합니까? 나라에서 뭐 저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집 뺏어 가지고 공공임대로 바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아파트 지을 곳이 갑자기 부지가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한다고 쳐요. 물론 없지만 요즘 땅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나와서 짓는다 쳐요.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서울역에 살아요? 뭐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올라가지고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엄청나게 이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이 깨지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뭐 갑자기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 서울에 있는 집값을 못 견디시고 경기도로 나간 밀려난 거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밀려났던 사람 또 밀려나고 저번에 겨우 버텼던 사람들도 이제 밀려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대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니네 집값을 잡고 싶어 하냐. 서민들한테 집 살 수 있게 해주고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완전 얘네들 목적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집값만 잡을 수 있으면 너네 그냥 다 쫓아내도 돼. 근데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냐? 집값도 안 잡히고 주거 안정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월세가 쌌으면 저렴했으면은 그런데 아까 보니까 부산 북구에서도 100만 원대라고. 아니 저도 그래갖고 지금 전세를 유지를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월세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가 제가 살려고 하는 집 뭐 서울 서쪽권 뭐 이런 데에서 원룸을 살려고 해도 뭐 기본 110만 원 막 이렇게 시작을 기본? 해요. 예, 원룸도 아. 뭐 한 7평짜리 원룸도 100만 원, 110만 원, 95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월세 내고 나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 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빼고 남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주거비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외식업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폐업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외식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게 경제라는 건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처럼 무슨 이거 그거 뭔 상관이야? 이거 집하고 해결하면 되지.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밀접해 있는 환율이 건데. 오르는 게 뭔 상관이야? 야 우리가 돈 푸는 게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야? 경제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함부로 뭘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제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고 함부로 돈을 풀면 안 되는 거고 함부로 뭐 이자 같은 걸 바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그거 사실 우리 때문에 아니고 보수 정권 탓이야라고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윤석열 내란 탓하겠죠. 네, 또 정권 공격하겠죠. 네. 이렇게 개판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사람들이 조금 잊어지면 그거 사실은 우리 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다 다음 정부 탓이야. 우리 때가 되면 우리가 돈 더 풀고 우리가 공공임대 해가지고 지금 겪고 계신 주거 불안 해결할 겁니다. 이 말 믿고 찍어주실 때마다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는 코로나 탓을 했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표만 보더라도 그 코로나랑 부동산 상승이랑은 사실 그 전부터 문재인 정권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부동산은 심각한 위기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위기면은 다 밀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 서민 경제, 서민산, 민생과 다 밀접해 있는 건데 코로나 전부터 그게 심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좀 길어지니까 뭐만 하면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진짜 요즘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다 초식입니다. 예전에 또 무슨 뭐 광우병 시위 뭐 이런 거 할 때도요. 그 막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뭐 시위를 했기 때문에 뭐 소를 몇 개월 이상을 막아서 광우병이 안 퍼지기도 이미 다 밝혀졌는데 예.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막은 거라고. 뭘 막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이 무엇보다 심각한 건 책임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정말 이상한 생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
아니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거 안정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집 잡힐 것 같아서 했다 치자고요. 그럼 실패했으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나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다음엔 좀 잘해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노무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거 문재인 때 또 하고 문재인 때 말아먹은 거 지금 또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당장 여러분 최근에 후쿠시마 기억나십니까? 제가 후쿠시마를 몇 번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취재하려고 그 방사능 측정기까지 들고 갔다니까요. 제가 진짜 후쿠시마에 밀접해 있는 그 바다까지 가서 직접 쟀는데 방사능 수치가 지금 여기 이 사무실 방사능 수치랑 그 후쿠시마 인근 바다 그 바다 방사능 수치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삼중수소를 사과했습니까 민주당? 삼중수소를 방류하는 민주당 사과했어요? 그때 그 어민업 하시는 분들 횟집 사장님들 굉장히 타격이 컸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때 민주당한테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걸로 민주당 지지자분하고 이렇게 설전을 했었어요. 이 주제로 주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음모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쨌든 그런 걸 방류할 때 뭐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다 체크를 했어요. 그 해류 따라서 흘러가는 그 이제 미국이나 그 국가들에서 그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연구소 같은 데서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짜보니까 괜찮다. 문제가 없겠다. 라고 다 인증을 받은 사건이었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과학이랑 기싸움을 하더라고. 막 진짜 논리 구조가 그래요. 뭐 그거는 미국에 있는 그 연구소들이 뭐 일본의 친화적인 곳이라서 그렇다. 장난하나 진짜. 뒷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왜 과학이랑 기싸움을 하려고 하냐. 왜 이게 맞지 않다는 게 본인들이 주장하다가 나왔으면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다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 과학이 잘못된 거고 그 사례가 잘못된 거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좀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민주당 같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하나 꼬투리 잡히잖아요. 계속 가서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뭐 1년이 지나도 물어보고 2년이 지나도 물어보고 세월호 때나 이런 거 보시죠. 10몇 년이 지나도 그래 갖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후쿠시마 갖고도 그때 분명히 찾아보면 의원분들 발언하신 분들 다 계시거든요. 그 주제랑 상관없더라도 가서 그 얘기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민주당 아니 지금 그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말 돌리겠지. 말 돌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수권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매너가 있다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런 질서에 순응하는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 오늘 그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니까 이쯤 하시죠 이러고 안 물어봐 버려. 근데 나는 사실은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때 광우병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맞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말들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책임이 실종되었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원치 않더라도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 그때 그러셨는데 왜 그러셨냐? 지금 다 잘못된 걸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 있으시냐? 혹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됐다는 걸 지금은 인정을 하냐? 이거 정도는 저는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해도 확고하게 대답을 할 때까지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후쿠시마 때문에 단식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난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나니까 뭐였지 문재인 대통령 때 뭐 그거 얘기하시더니 또 횟집 가시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는데 뭐 후쿠시마는 아니었고 뭐 불매 뭐 운동 뭐 이런 거 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후쿠시마 뭐 어쩌고 그거 뭐 뒤에 단식 뒤에 그런 문구가 적혀있던 거 기억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띄워주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조직이 근데 그럼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지금 일본이랑 뭐 다카이 총리도 만나고 했잖아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때 시절?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얘기한 것처럼 사과한 대로 사과하겠습니까? 사과야 안 하겠지만 잘못한 걸 인정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임 없는 정치가 지속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선례가 남았네. 전체에 너무 모럴 해저드가 커져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뭐 지방선거 나오신 분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데 뭐 있을 수 있죠. 그거 영상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도 음주 전과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디 시장이었죠? 안산 시장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음주전과 있을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우리나라가 음주전과가 피선거권 박탈을 안 하는 그거라고 해서 뭐 이 사람 나올 수는 있지. 누구나 자기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다는 소리가 뭐 대통령도 이러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천영미 예비 후보 민주당 이게 영상이 진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하시고 이 음주운전 전과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나? 라고 되물었다가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저는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찍었느냐?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달라.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게 있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천영미입니다, 여러분. 천영미. 여러분들 이게 이래서 우리가 아이 뭐 대통령이 정가 좀 있으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조직의 국가의 탑이 저렇게 약점이 많으면요 그 밑에서 모랄 해저드가 줄줄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은 잘해요? 거예요. 일은 잘해요? 실제로? 개판치고 있지. 그래서 진짜 일을 잘했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아니 누구는 막 극좌들은 오히려 역대급으로 일 잘한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일 잘한 게 뭔데요 대체? 아니 진짜 역대급으로 일 잘한 게 이재명 정권 이제 곧 있으면 1년이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물가 오르고 환율 더 올랐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2,000원 시대고 경제가 좋아진 지표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부동산 안정화됐습니까? 작년부터 부동산 잡겠다고 그렇게 난리 버석을 쳤는데 부동산 잡혔어요? 오히려 지금 부동산 대란입니다. 그래서 일 잘한 게 뭡니까? 코스피 오른 게 일 잘한 거예요? 코스피만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면 다 이래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일 잘한 거 맞냐 하니까 코스피를 봐라. 어쩌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민생 경제가, 서민 경제가 잘 풀렸냐고. 근데 나는 코스피도 좀 웃긴 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잘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서 이 두 종목이 지금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부양하고 있는 건데 이 삼성을 재벌 때려잡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중에 한 분이 저는 지금 대통령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인사분들 중에 무슨 뭐 재벌 무슨 경제 독재를 무슨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벌 해체해야 된다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자기네들 공이라고.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정원호 지금 시장 후보가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본인이 무슨 뭐 성수를 뭐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박원순하고 붙어 다니면서 그 개발 막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막아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성수 위치를 딱 보십시오. 잠실 바로 뒤에 넘어가면이에요. 강남 바로 넘어가면 그 성수야. 입지가 엄청 좋은 곳이에요. 뜰 수밖에 없는 데야. 자기 실제로 이번에 뭐 나오는 사람들도 뭐 민달팽이 유니온이니 이런 민주당 그 시민단체 카르텔 이런 애들이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그런 거 다 막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 더 정원호 얘기 나와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 축제 서울 광장 사용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러분 공평한 기회, 공정한 기회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 입맛에 맞는 곳에서만 공평, 공정을 외쳤다는 그런 비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퀴어 축제요? 이 퀴어 축제 정치적인 이념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진짜 순수하게 국민들 정서만 놓고 보면요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퀴어 축제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그 퀴어 축제가 나름 캐나다가 본고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큰 퍼레이드가 이 캐나다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좀 취재 차원에 그땐 기자 아니었지만은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는 그 자체로도 되게 기괴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들은요, 실제로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족끼리 있는 것도 모르고 퀴어 축제에 있는지 모르고 나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아이가 깜짝 놀라 소리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기괴한 모습에 아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애를 달래면서 반대편으로 가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정원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도 할 말 없는 걸로 저도 기억해요. 할 말 없어요. 예. 저는 이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그때 같이 나온 발언이 그 뭐야 베서토? 중국하고 베서토? 서울하고 네. 도쿄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한중일 무슨 외교를 복원하겠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중국 친화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그 발언이 같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30년 예. 베세토 30년 멈췄던 한중일 수도 외교 시기의 가동포부 베세토 복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이랑 뭐가 안 좋아요? 우리 뭐 그런 거는 뭐 민주당 정권이니까 안 좋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분이 중국을 저는 겨냥하고 저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중국 친화적인 스탠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게 이게 뭐 다른 국가랑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이런 중국인들 문제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퀴어 축제 얘기하시면서 뭐 광장은 공평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난 좋다 이거예요. 원래 자유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타인에 의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진상 짓 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혐중 시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공평한 그 광장 사용의 대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누군가 그거 보면 불편할 거예요.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 불편할 사람도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둘 다 공평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왜 어째서 한쪽은 혐중이 되는 거고 한쪽은 우리가 공평하게 보정해줘야 되는 시위가 되는 거냐고요. 저는 둘 다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또 반복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도요.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에는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뭐 광장을 무슨 뭐 명박상선을 세워서 막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니 실제로 박원순 시장 때 제가 시민단체 할 때니까 시위 같은 거 하려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고 잘 알 때잖아요. 예. 그걸 되게 지능적으로 막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날짜들 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관건 위성 시민단체들 동원해서 다 신청을 해놔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가서 신청하려고 그러면 신청돼 있어서 안 돼요. 근데 막상 그네들은 시위도 제대로 안 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막 몇 명 나와 있는데 이만큼 신청해놓고 다 못 쓰게 하고. 지능적으로 한 거구나.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뭐 광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광장을 자기네들 관건 시민단체한테 돌려드린 거겠죠. 그래서 그거 뿌리 뽑는 작업 같은 거가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고 저도 그때 참여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도 열심히 해주셨긴 했는데 오 시장님이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여성단체 같은 데는 또 엄청 온정적이세요. 그래갖고 근데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단체가 진짜 여성들을 위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진보 진영의 어떤 자기 운동권들 먹여 살리는 카르텔이에요. 실제로 오히려 여성 아무 상관없는 시위 같은데 엄청 많이 나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괜히 거기는 온정적이라서 거기는 조금 안 되게 하더니 결국 또 흐지부지 이제 또 민주당이 지지율 높은 그 타이밍에 왔어요. 그러면은 엄청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또 이걸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내려가. 그럼 그 업체를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입찰 조건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 이게 무슨 자격증이지 하고 보면은 그 자격증이 어디 이상한 시민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어. 근데 그럼 그 시민단체가 뭔가 하고 보면은 관련된 애가 옛날에 그 시민단체 뭐 대표였던 애, 무슨 뭐 이사장이었던 애, 이런 애가 거기에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걸 하고 있어. 민달팽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르텔을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저희 공개적으로 입찰해가지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네들 관건 시민단체에다 예산 몰아주고 돈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는커녕 정원호 시장이 만약에 혹시 또 올라오시게 되면 엄청 강해질 겁니다. 뭐 진짜 정치권에서 박원순 시즌 2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 스탠스도 그렇고 그 정책적인 뭐 행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판받을 지점이 한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돼도 할 말 없다 생각해요. 오세훈 본인은. 그래서 저는 딱 뭐 그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님이 제일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오세훈 시장님 알잖아.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봤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정책적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제 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정말 그 정원호가 돼서 박원순 시즌 2가 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안 되더라도 정원호가 떨어진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님은 좋은 정책도 진짜 많으신데 보면은 이분이 왜 보수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지 싶은 정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다. 그렇죠. 진짜 안타깝다. 그 국힘으로 다시 와줘라. 잠깐만, 아까 개헌 얘기도 올랐는데 개혁신당 저 개인적인 궁금인데 왜 찬성한 거예요, 개혁신당? 그러니까 뭐 저도 내용을 잘 확인을 못했는데 뭐 원론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헌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무조건 반대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뭐 5.18 이런 거를 뭐 넣는다 하잖아요. 지금 개헌이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만큼은 어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렇죠. 영역에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헌이 절대 가벼워지면 안 돼요. 물론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에서 개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언급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결국 이것을 노린다 봐요.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도 이제는 다룰 수가 있구나.
라는 걸로 끌고 오려는 움직임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개헌에서 뭘 넣든 말든 물론 저는 넣는 것도 이번 넣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빌드업이다. 개혁신당이 이걸 모를까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저도 이제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하면 저는 일단 개헌론자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핀포인트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성 정책이라든가 군 배상 문제라든가 뭐 몇 가지 항목들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작은 거 바꾸자고 개헌을 하자 그러면 개헌이 보통 안 이루어지니까 큰 거 바꿀 때 같이 바꿔야 된다 주의기는 합니다. 근데 얘기하신 그 걱정도 저는 듣고 보니까 좀 공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옛날엔 진짜 막 무거웠죠. 근데 한 번 해보니까 엄청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개헌도 사실은 안 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나을 지난번 2017년, 16년 그때 탄핵이 한번 일어나면서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꺼내는 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 반발이 엄청 일어나. 민주진영 내부에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 그때 추미애 의원이 열심히 그때는, 하시더니 그때는 탄핵이 굉장히 무거운 아젠다였는데 그때 한번 다뤄지면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광우병 막 이렇게 하면서 탄핵이 맞아요. 또 올라왔었어요. 이게 한 번에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실제로 박통 탄핵 되면서 탄핵이 되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 뭐였죠? 대통령 그 당선인 시절부터 탄핵 집회가 열렸다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계엄이라는 뭐 아주 심각한 게 있었으니까 저는 탄핵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게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크게 했던 게 계엄 그 자체도 자체인데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누가 이래 하기 시작하면 쉬워진다. 이번에야 진짜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지만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데 자기가 계엄하겠다고 나서면 지금 같이 그때와 같이 그런 반발이 일어날 것이냐. 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때 탄핵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건데 그거는 결국에 엎어지고 그 뒤에 박근혜 탄핵당하고 윤석열 탄핵되고 이득은 결국 민주정권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탄핵안이 총 이명박 대통령 때도 탄핵안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탄핵이 맨날 얘기했었죠. 외쳐졌고 그때 그 당시에 저도 다 기억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득표율이 60몇 %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국정 운영 그 수행 능력이 사실 그 광우병 집회로 인해서 굉장히 동력 상실을 많이 했다라고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패했던 게 지금 사고 치신 정동혁 장관 맞네. 누구셨어요? 지금 정동혁 통일부 장관이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인이 자기가 대선 나가가지고 그때 20% 받으셨나 몇십 프로 받으셨나 엄청나게 졌었거든요. 그렇게 졌으면 정계를 좀 솔직히 책임지고 떠나셔야지. 자기 어떤 세력을 그만큼 말아먹은 건데 본인께서. 근데 그 창피한 거 모르시고 끝까지 계시다가 지금 어떻게 자기 팬클럽 회장이 대통령 되는 로또가 터지셔가지고 장관까지 다시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이제 그래 내가 운이 좋구나 하고 내가 복이 있네 하고 누리다 가시면 될 거를 또 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과거까지 이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이 갑자기 터진 것 같지만 다 이게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겁니다. 지난 몇십 년 전부터 다 있고 저는 그래서 개헌만은 진짜 그 어떤 거라도 저도 뭐 막아야 한다. 개헌이라는 게 무거워야 된다는 그 기자님의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헌 이슈에 대해서 요즘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요즘은 좀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개헌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뭐라 하죠? 주변 사람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왜 안 돼야 되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정동혁 앵커께서 앵커 하실 때 또 MBC 출신이시네. 물론 뭐 그때는 MBC가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유익한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서민들 민생의 직격탄인 거예요.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물가, 민생 뭐 여러 방면으로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원초적인 출발점은 환율, 고환율부터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